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고 있는 소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진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고등학생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8세 여아를 유기하여 살해한 인천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10대 여학생 4명이 성인 남성 3명과 함께 여고생을 살해한 후 암매장한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가해자가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감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휩싸였고 재판 결과를 납득하지 못했다는 공통점도 있죠. 소년법에 대한 논란은 수년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범죄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소년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아예 폐지하라는 의견은 물론 최소한 개정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018년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8.5%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아직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이기에 보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6.9%에 그쳤죠. 일단 소년법이라는 게 어떤 법이고 왜 만들어진 것일까요? 소년법 제1조를 보면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소년법은 처벌이 아닌 교정과 교화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성인과 동일한 정도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가변성과 교육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과 교화를 통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정도에 따라 소년범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 소년,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 만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처벌 방식도 다르죠. 범죄 소년은 소년 보호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년범인 만큼 형사처벌을 받을 때 소년범 특례를 받죠.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는 겁니다. 촉법 소년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대신 보호처분은 가능하죠. 범법 소년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보호처분을 포함한 그 어떠한 처벌도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소년범은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느냐? 소년법이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막연하게 벌은 안 준다, 이건 아니죠. 소년범죄는 소년법 제3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소년법 제48조에 따라 소년 형사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소년범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물론 전과가 남지 않을 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나 수사 자료는 남아있긴 하지만 사회생활에 크게 문제는 없죠.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호가 가장 약한 처분, 10호가 가장 강한 처분이죠.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쭉쭉 올라가서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사실상 1호부터 7호까지는 처벌이랄 게 없고 8호부터 10호까지가 소년원으로의 송치죠. 다만 가장 높은 10호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 소년은 중고등학교 교과 교육부터 제과 제빵이나 한식 조리 같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료 및 재활 교육, 인성 교육 등을 받습니다. 앞서 말했듯 소년법은 처벌이 아닌 교화와 교정이 우선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소년원에서의 생활 역시 교정 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로 복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소년원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면 정규 학력이 인정됩니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헷갈리실 수 있는데 소년원은 보호 처분을, 소년교도소는 형사 처분을 받은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수용되는 곳입니다. 소년교도소에 갔다면 형 집행을 받고 성인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전과 기록이 남죠.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생기는 겁니다. 소년범이 웬만해서 보호 처분을 받는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소년교도소는 정말 흉악한 악질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가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악질 범죄자를 미성년이란 이유로 굳이 성인 범죄자와 분리하여 수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나 소년법의 취지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소년범은 성인보다 미성숙하고 그러므로 교정과 교화가 필요한데 성인 범죄자와 섞어 두었다간 성인 범죄자로부터 더 나쁜 물이 들 수 있으니 분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년법은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길래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한 3가지 사건 중 2사건만 간단하게 보죠.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은 50대 여성이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길고양이의 집을 짓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1.82kg의 시멘트 벽돌이 낙하하여 여성의 머리를 강타한 사건이죠. 벽돌을 맞은 여성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이 여성의 옆에 있던 20대 남성 박씨는 여성의 머리를 맞고 튕겨나온 벽돌에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었습니다. 범인은 옥상에서 벽돌을 던진 만 9세의 초등학생이었죠. 이 초등학생은 범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조차 받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사람을 죽였지만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이죠. 벽돌 투척에 가담한 만 11세의 초등학생만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증언이 계속 바뀌었고 어느 정도 고의성이 다분했다는 것이죠. 인천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은 좀 더 악랄합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만 16세 김양은 집 근처 초등학교 앞 공원을 배회했는데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서였죠. 어머니의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공원을 배회하던 김양은 얼마 안가 범행 대상을 발견합니다. 8세 A양이었죠. A양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핸드폰을 빌려줄 수 있냐며 먼저 김양에게 다가왔고, 김양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며 집 전화를 쓰게 해준다고 집에 데리고 가 잔인하게 죽였죠. 조사 결과 박양이라는 인물이 김양에게 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양은 사건 당시 만 18세로 재수생이었죠. 법원은 8세 A양을 유괴 및 살해 후 시체를 훼손한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살인을 방조한 박양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죠. 성인이었다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였지만 소년법상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김양의 법정 최고형은 20년이었거든요. 이 사건은 공범 박양의 변호사 때문에 더 공분을 샀습니다. 박양의 변호사가 박양이 만 19세가 되는 12월 전까지 재판이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다시 말해 박양이 더 나이를 먹으면 소년법을 적용받아 양형을 줄일 수 없으니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는 뜻이었죠. 하나같이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소년법 폐지 주장이 갈수록 거세지는 것도 이해할 만하죠. 하지만 여론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소년법 폐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폐지보다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하고,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수단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죠. 또한 학계는 엄벌주의가 범죄 예방에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형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상향 조정해왔으나 범죄는 증가했죠. 범죄율을 줄이는데 가장 기여하는 것은 높은 형량이 아닌 검거율이거든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민영성 교수는 복역기간이 길면 사회 복귀 후 재사회와 가정이 힘들어지고 그만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조건 형량을 늘리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소년법에 큰 반감을 가지게 된 이유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진짜 문제는 소년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아이들이 모르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현재는 악용을 하고 있죠. 물론 과거에도 악질은 있었으나 지금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인 것을 알고 소년법을 알고 처벌 수위를 생각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이 대비 정신연령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디어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촉법소년 접수 건수가 7,897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12,50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인 것이죠. 합리적인 방법은 연령대를 낮추는 게 아닐까 싶네요. 소년법은 한국에만 있는 법도 아니고 역사도 꽤 긴 법입니다. 조선시대 때도 형사규범 대명률에서 연소자 즉 나이가 어린 사람에 대한 형벌을 금하는 내용이 있었고, 세부점만 다를 뿐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죠. 앞에서 전문가들도 말했듯이 필요 없는 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취지를 봤을 때 폐지되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필요한 법이죠. 하지만 세부적인 조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혹은 가중처벌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을 철저하게 강력하게 규제할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죠. 사실 예방 교육이라는 게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학교에서 애들이 잘 안 들으니까요. 뭔가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년법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